피로 태어난 자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빛 속에 서 있어도 그 피는 어둠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버려져도 그 피는 빛을 갈망한다. 장현의 운명은 바로 그 경계 위에 있었다. 새벽의 안개가 화산을 덮고 있었다. 하늘은 희미하게 붉었고 바람은 싸늘했다. 그 속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검을 쥐고 있었다. 장현이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으나 그 속엔 한 줄기 불길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소림을 떠나 무림맹의 제자가 된 지 3년째였다. 수많은 무인들 사이에서 그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칭송하지 않았다. 그의 출신은 비밀이었지만 그가 지닌 붉은 낙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마혈의 증표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공이 흐를 때마다 그것은 희미한 빛을 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곧 멸시로 바뀌었다. 무림맹의 도장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제자들은 새벽부터 검을 휘둘렀고 기압이 산을 울렸다. 그러나 장현의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있어도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홀로 수련장 끝자락의 바위 위에서 검을 휘둘렀다. 바람이 일어났다. 그의 검은 바람을 가르고 그 바람이 다시 그의 몸을 감쌌다. 그는 스승이 가르친 정파의 검술과 몸속 깊이 새겨진 마의 기운이 섞여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검이 점점 붉게 물들었다. 피의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것을 느끼자마자 검을 멈추었다. 그는 그 기운을 증오했다. 자신이 피로 태어난 존재임을 매번 그 검 끝에서 확인해야 했다. 그날 무림맹의 검무대회가 열렸다. 맹주 장무선이 주관하는 행사였고 수많은 제자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다. 장현은 그 대회에 나서기로 했다. 그의 스승 도성은 이미 그에게 소림의 길을 넘어 자신의 뜻을 펼치라 했다. 그는 세상에 인정받고 싶었다. 아니, 최소한 자신이 더 이상 마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또 한 번 잔혹했다. 그가 첫 경기를 마치고 검을 거두는 순간 상대의 몸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는 명확히 검끝을 멈췄지만 피는 저절로 터졌다. 그의 내공이 폭주한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붉은 피가 흩날리며 장현의 손목기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속삭임이 퍼졌다. 마열이다. 그 아이 천마의 피를 이어받았다던 그 소문이. 장현은 아무 말 없이 검을 거두었다. 하지만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꺾였다. 그날 밤 그는 도성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성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묘는 화산의 구름 아래에 있었다. 장현은 한참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이 흙을 움켜쥐었다. 그의 내공이 스스로 끌어올랐다. 억누를수록 피의 기운이 더 강해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붉었다. 그 붉은 달빛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어떤 형체를 보았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눈은 자신과 같은 붉은 빛이었다. 그날 이후 장현은 밤마다 그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 울리는 피의 울음이 그것의 존재를 증명했다. 무림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다. 맹주 장무선은 그를 지키려 했지만 노장로들은 그를 경계했다. 그들은 회의석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을 주고받았다. 그 침묵 속에는 분열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맹의 장로 중 일부는 말했다. 마열을 품은 자를 우리 맹의 체자로 두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이는 반박했다. 그 아이의 검술은 누구보다도 청정하다. 피의 낙인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다. 논쟁은 길어졌고 결국 장무선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된 죄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의 피가 결국 자신의 피임을. 장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속으로 멸시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침묵 속에서 검을 휘둘렀다. 검끝이 바람을 갈랐다. 그 바람이 사너리를 넘을 때마다 그의 내면의 어둠도 조금씩 일렁였다.
그의 검술은 점점 달라졌다. 정파의 깨끗한 기운 위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마의 내공이 얹혔다. 그 조화는 아름답고도 위태로웠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세였다. 그러나 그 기세를 본 자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검이 아니라 운명의 검이었다. 그날 밤 무린맹의 장로 중 한 명이 암살당했다. 시체 근처에는 피로 그려진 붉은 문양이 남겨져 있었다. 그 모양은 장현의 손목에 새겨진 낙인과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다. 그는 해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죄의 증거가 되었다. 그를 향한 비난은 폭풍처럼 쏟아졌다. 그의 이름은 맹의 금기어가 되었고 그가 걸어가는 길에는 언제나 조롱과 공포가 따랐다. 그럼에도 그는 검을 놓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신념만이 남아있었다. 피로 태어났지만 피에 지배받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그의 길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신념을 알아주지 않았다. 피는 언제나 피로만 기억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무린맹의 내부는 조금씩 균열을 보였다. 장로들은 서로를 불신했고 각 문파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화산파는 은둔을 선언했고 개방은 북쪽으로 세력을 옮겼다. 소림마저 그를 감싸지 못했다. 장현의 존재는 무림의 균형을 흔드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는 본의 아니게 무림의 분열을 불러오는 징조가 되었다. 겨울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고 화산의 절벽 아래에는 차가운 강이 흘렀다. 그 강가에 장현이 서 있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강 위로 검을 내밀었다. 물결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에는 인간의 온기보다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내 피는 나의 죄가 아니다. 그의 검끝이 바람을 가르며 반짝였다. 그 순간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붉은 눈의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장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붉은 하늘 속에 자신과 닮은 또 다른 존재가 느껴졌다. 그 존재의 기운은 멀리 서쪽 하늘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의 쌍둥이 형제 천운의 피의 울음이라는 것을. 피의 낙인은 그를 세상에서 고립시켰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존재는 무림의 균형을 흔드는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검을 들었다. 그 검 끝에 담긴 것은 피가 아닌 진심이었다. 피의 낙인이 운명을 가르고 한 청년의 이름이 강호의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낙인은 피부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새겨진다. 그 시선이 칼날이 되어 한 청년을 강호 밖으로 몰아낸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의 기원을 스스로 제어하려 했던 한 검객이 어떻게 무리로부터 떨어져 바람이 부는 길 위로 나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눈발이 흩날렸다. 화산의 골짜기는 초겨울의 냉기로 얼어붙어 숨을 쉬는 것조차 서늘한 날이었다. 무린맹의 대청에는 검집을 벗어놓은 자리들이 가지런히 늘어섰고 그 끝자락에 창백한 향 연기가 긴 뱀처럼 기어다녔다. 오늘의 회의는 전례 없이 조용했다. 목청 높은 장로들도 낮은 기침만 흘릴 뿐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 이유가 한가운데 있었다. 붉은 실을 묶은 봉서, 그리고 피 얼룩이 말라붙은 봉래. 봉서는 새벽에 도착한 것이었다. 하우문으로부터 암살된 장로의 이름과 함께. 봉서의 마지막 줄에는 낯익은 문양이 찍혀 있었다. 4개의 가는 선이 서로를 감싸는 모양, 피가 스며든 듯한 붉은 고리. 그것은 장현의 손목에 태어난 그 낙인과 닮아 있었다. 장무서는 봉서를 오른손으로 쥔 채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머리칼 사이로 흰빛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듯했다. 그에게 봉서는 단지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오래 묵은 최책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다. 그때 문 밖에서 눈발을 털고 들어온 청년이 있었다. 장현이었다.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대청의 문지방 앞에서 발을 멈췄다. 마룻바닥에 한기를 밟는 순간 그의 발목에서 붉은 낙인이 미세하게 열을 뿜었다. 내공이 흐를 때마다 불길처럼 가늘게 살아나는 표식. 그는 그것을 감추려 손목을 솜에 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대청의 공기는 무게를 가졌다. 아무도 그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있던 몇몇은 고개를 내리깔며 속으로 짧은 주문을 읊조렸다. 악을 막는다는 의미의 무색한 주문들이 그의 주변에서만 자꾸 되뇌어졌다. 장현은 그 소리를 들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장로 계단 위에서 장무선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한 단어를 뱉을 때마다 기둥의 오칠이 갈라지는 듯했다. 밤사이 우리 맹의 한 장로가 사라졌다. 돌아온 건 시신뿐이다. 현장에는 이 문양이 남아있었다. 봉서가 펼쳐졌고 붉은 고리의 모양이 대청의 등불에 번들거렸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던 모양. 몇몇 눈동자가 장현의 손목으로 갔다가 황급히 돌아왔다. 장현은 숨을 들이켰다. 인우가 얼얼했다. 변명하고 싶은 말이 심장 가까이에 매달려 흔들리다가 이내 추락했다. 말 대신 그는 허리에 검집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그를 붙들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는 검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묘하게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은 그의 것이 아닌 듯 주인의 의지를 무시하며 미세하게 경련했다. 눈발이 갑자기 거세졌다. 문살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고 등불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한 장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오래된 분노가 걸려 있었고 마치 곰팡이처럼 습기를 품고 있었다. 맹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를 내칩시다. 저 피는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한 번 소리 난 뒤 벽을 타고 돌아와 여러 사람의 입에서 다른 목소리로 되풀이되었다. 내치자, 내보내자, 맹의 기강을 위한다. 문파를 지킨다. 사람은 말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언제나 그럴싸한 이름을 써 붙여서 등장한다. 기강과 정의라는 두 단어가 그 두려움의 이름이었다. 장무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사이 장현의 손목에서 낙인이 또렷해졌다. 내공이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반응이었다. 붉은 고리가 미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다시 눌려 꺼지는 흐름. 그 열감이 그의 심장까지 올라붙었을 때 먼 기억 하나가 바람처럼 귀를 스쳤다. 소림의 새벽 종소리, 도성의 목소리, 그리고 피는 기원일 뿐 운명은 아니다라는 조용한 가르침. 장현은 눈을 내리감았다. 귀 기울이면 겨울 새벽의 바람 속에서 그 낡은 가르침이 아직도 흘러가는 듯했다. 대청의 끝, 장무선이 가만히 말을 이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나를 세워 자르는 듯한 문장들. 추궁 없이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맹의 평안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 말은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칼이었다. 소수만이 알아들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눈썹 사이를 지나 떨어졌다. 대다수는 그 무게를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눈동자를 번득였다. 장현은 그 한 문장의 응어리를 정확히 이해했다. 사람과 맹주가 같은 몸에 있을 수 없다는 뜻. 누구도 양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규칙. 그 규칙이 지금 자신의 등 뒤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 선고는 간단했다. 맹법 제조, 의심으로 맹을 어지럽히는 자는 3년 추방한다. 검과 신분을 내려놓고 경계를 떠나 스스로를 증명해 오라는 명령.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는 척하지만 실상은 문지방에 칼날을 촘촘하게 세워둔 판결. 장현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은 없었다. 변명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닿을 자리가 없을 때 변명은 울음이 된다. 그는 울지 않으려 허리에 검을 더 깊이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대청의 마룻바닥으로 몇 개의 눈송이가 날아 들어와 사라졌다. 사라지는 속도가 이상하게 느렸다. 순간이 길어졌다. 시간이 눈송이처럼 녹으며 무게를 잃는 동안 그는 자신을 감싸던 자리에 온기가 빠져나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은 어렵지만 누군가의 자리를 비우게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다. 한마디면 족하다. 오늘 그 한마디가 끝났고 그는 이제 제 발로 떠나야 했다. 그는 검집을 벗어났다. 허리의 무게가 가벼워졌고 등줄기의 한기가 즉시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맹의 정문이 열릴 때 울리는 건조한 고동.
떠나는 자에게는 인사도 배웅도 없다. 다만 규칙이 있을 뿐. 장현은 문턱을 넘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서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 겨울의 바람이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는 숨을 내몰았다. 김이 하얗게 번졌다가 쓰러졌다. 그 하얀 숨이 사라지는 자리에 낙인의 열감이 미세하게 살아났다. 추위는 흔히 불꽃을 죽인다지만 어떤 불꽃은 추위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피의 불꽃이 그랬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오래 알고 있던 길인데 오늘은 처음 걷는 길처럼 낯설었다. 발밑에 흙이 자꾸 뒤로 미끄러졌다. 발자국이 길 위에 박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리는 고립된 자에게로 모인다. 돌아보면 늘 그렇다.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산되어야 덜 아프다. 혼자가 되면 모든 잔소리, 험담, 바람소리, 새의 울음, 눈 내리는 소리까지 한 사람에게 몰려온다. 장현은 아득해지는 귓속을 붙들 듯 양손으로 옷깃을 죄었다. 해가 기울 무렵 산허리의 낡은 정자에 도착했다. 지붕에 기와장 몇 장이 깨져 있었고 처마 끝에는 지난 가을의 벌집이 비어 있었다. 그 아래에 앉으니 팔꿈치가 차가운 목재에 닿아 저릿했다. 손목에 낙인이 여전히 미지근했다. 맥이 뛰는 대로 열이 오르내렸다. 한참을 앉아있으니 심장의 고동과 바람의 호흡이 점점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눈을 감고 호흡을 길게 내렸다.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에 오래전 스승의 발걸음 소리가 나무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는 듯했다. 소리는 없다. 그저 기억만이 있다. 기억은 늘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소리로 다가온다. 연아 피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방향은 내가 정한다. 문장 하나가 겨울새의 번뜩이는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다. 도성이 남겨준 마지막 글귀. 3번 접힌 흔적마다 손때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종이 위에 먹빛이 발해 있었다. 손끝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쓰다듬는 동안 어두운 숲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잦아졌다. 정자 아래 해진 도포를 걸친 노파 하나가 서 있었다. 등에 화로를 치고 허리에 조그만 주머니를 찬 모습.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겨울 하천의 얼음 갈라짐처럼 퍼져 있었다. 노파는 말없이 화로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불을 살짝 흔들었다. 숯불에 붉은 심지가 살아나며 작은 온기가 번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 온기는 언어의 자리를 오래 대신했다. 노파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놓았다. 비늘처럼 반짝이는 나무 껍질 조각이 떠있는 약. 손짓 하나 마시라는 뜻. 장현은 병을 받았다. 연기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는 싸늘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손목에 낙인이 서서히 진정을 찾았다. 불길이 낮아지는 느낌, 그러나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 고요한 요동. 노파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괜찮다거나 살아라 같은 말들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미소. 그녀는 화로를 다시 치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잔설이 발자국에 파묻혔다가 이내 덮였다. 발자국은 금세 흔적을 잃었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별빛이 얕게 떨어졌다. 산 아래 마을의 등불 몇 개가 조심스럽게 깜빡였다. 장현은 정자에서 밤을 보냈다. 한밤중 낙인이 희미하게 달아올랐다. 꿈도 아닌 현실도 아닌 곳에서 그는 붉은 달의 균열을 보았다. 균열 사이로 바람이 흘렀고 바람에 실려 낮은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낯선 심장인데도 어딘가 닮아 있었다. 자신과 닮은 그러나 다른 박동. 그는 눈을 뜨고 깜빡거렸다. 겨울의 별들이 눈동자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누구지? 대답 없는 질문이 천장 없는 밤으로 날아갔다. 새벽 산을 내려 마을로 들어섰을 때 개방의 노인이 주막마당에 빗자루를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다. 길게 자란 수염에 장난기가 박혀있는 얼굴, 그러나 눈빛은 유년의 장난을 다 산 사람의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노인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고 주머니에서 갓 구운 떡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떡에서는 찹쌀의 달달한 김이 났다. 말 대신 내미는 선의. 장현은 떡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 추방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 전에
외로움이 먼저 가난을 만들기 때문이다. 주막에는 이른 장정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곁눈질로 그를 후어보았고 한 명은 일부러 크게 웃으며 낡은 노래를 불렀다. 노래 사이사이 들어있는 험담의 빈자리를 장현은 못 들은 척 지나쳤다. 개방 노인이 그의 팔꿈치를 살짝 밀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뜻.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등 뒤에 커다란 자루를 툭툭 치며 말없는 소개를 대신했다. 세상은 무거우나 자루는 더 무겁다는 식의 익살. 한참 후에야 노인은 손짓으로 마을 밖 작은 창고 같은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개방이 묵는 사정이라 했다. 비바람을 막는데 겨우 충분한 곳. 그러나 외풍이 덜한 벽 하나와 누군가가 정성껏 깔아둔 지푸라기가 있었다. 그날 밤 개방 노인은 조심스레 마른 나무를 모아 불씨를 살렸다. 불 앞에서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병을 꺼냈다. 병 안에는 진흙빛 약이 뻑뻑하게 고여 있었다. 그의 손은 느렸으나 느린 만큼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약을 작은 사발에 덜어 끓는 물에 데웠다. 온기가 돌아오자 약은 매캐한 향을 뿜었다. 낙인의 열을 낮추는 민간의 비방이라 했다. 누가 만들었냐고 묻자 노인은 웃기만 했다. 웃음 끝에 아주 짧은 한숨이 스며 있었지만 장현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을 줄 아는 것도 강호의 예의였다. 며칠 동안 장현은 마을의 허드레질을 도왔다. 개울가에 쌓인 목재를 옮기고 눈에 파묻힌 장정의 수레를 밀어주고 주막에 튀겨 얼음을 깨서 물을 길어 날랐다. 밤이 되면 개방 노인과 나란히 앉아 가장 단순한 검새를 되풀이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칼끝의 방향이 왜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는지, 왜 한 걸음이 40걸음의 앞을 예고하는지 같은 것들. 노인은 자주 고개를 저으며 검을 잡아 사람을 떠올리면 안 된다는 뜻의 손짓을 했다. 장현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번역했다. 검에는 생을 얹지 마라. 내 생은 내가 들어라.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평온이 길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개방의 아이들이 사라졌다. 골목에서 국어를 돕던 꼬마 둘이 질려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를 보았고 주막의 주모는 두 손으로 앞치마를 비벼대며 입술을 떨었다. 뒷산 너머로 장정 몇이 짐을 몰래 나르는 모습이 며칠째 목격되었다 했다. 개방 노인이 밤사이 몰래 마을을 돌아보고 돌아온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이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바닥에 지도를 그렸다. 묵은 피가 얼룩져 있는 듯한 창고, 굴뚝 연기가 한 번도 서쪽으로 나지 않는 집, 그리고 머릿수보다 많은 그늘들. 노인은 장현을 보며 한 손으로 가지 말라는 표시를 했지만 다른 손으로는 칼집의 위치를 정확히 짚었다. 내가 가겠지라는 그를 오래 본 사람의 인정. 밤 눈이 다시 내렸다. 장현은 창고라 불린 집 곁에서 발을 멈췄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손을 뻗는 순간 손목에 낙인이 저절로 열을 올렸다. 위험에 반응하는 본능 같은 열감. 가만히 문을 밀었다. 눈발이 쏟아졌다. 등불에 눈송이가 녹는 냄새가 났다. 방 안에는 팔다리 묶인 아이 둘, 그리고 술을 뒤집어 쓴 사내 셋. 사내 하나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았다. 눈빛이 흐렸다. 무림의 칼이 아니라 굶주림과 욕망이 만든 칼끝? 장현은 그 칼끝의 원인을 보았다. 그의 발바닥이 바닥을 스쳤고 칼은 허공에서 멎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사내는 벽으로 나가 떨어졌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나는 비명, 하나는 욕설. 욕설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바닥이 사내의 손목 위를 살짝 스쳤다. 칼이 바닥을 구르며 쇳가루를 뿜었다. 피는 흩어지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피를 피했다. 아이들의 밧줄을 풀어주며 조용히라는 손짓을 했다. 아이들은 떨리는 무릎을 붙잡고 따라 나왔다. 문밖 바람이 불자 눈물은 곧 얼음이 되어 속눈썹에 걸렸다.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터졌다. 방 안에서 독한 술병이 깨지는 소리. 뒤이어 횃불을 든 그림자들이 몰려오는 소리. 창고 주변의 어둠이 살아 움직였다. 마을의 뒷골목을 먹어치우던 도적대였다. 그 수가 생각보다 많았다. 10, 20, 그리고 더. 장현은 아이들을 등 뒤로 밀고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눈동자가 겨울밤처럼 맑았다.
싸움은 길지 않았으나 기억 속에서는 길게 늘어졌다. 칼끝이 겨울 공기를 가르며 울었다. 한 걸음이 반칸을 먹고 반칸이 다시 한 걸음을 초대했다. 장현의 발끝은 미끄러지지 않았고 손끝은 떨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숫자 앞에서 쉽게 고독해진다. 등 뒤에 아이들이 내쉬는 숨소리가 불안의 박자로 바뀌었다. 그 박자가 낙인의 열을 흔들었다. 열이 오르면 그림자가 자란다. 자라난 그림자는 마음의 벽을 넘어 칼끝으로 스며든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피하지 않으려던 피가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손을 흔들었다. 한 사내가 창끝을 뻗으며 돌진했다. 창철이 칼날을 젓고 쇳소리가 제 귀를 찢었다. 그 순간 낙인이 활활 타올랐다. 불길이 아니라 피의 뜨거움이 손끝까지 번졌다. 시야가 아주 짧은 시간 붉게 물들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터진 숨과 피 틀린 그림자, 그리고 떨어지는 눈의 왕복뿐이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발끝에는 쓰러진 사내가 있었다. 가슴께가 꺼져 있었다. 칼끝이 닿지 않았는데 내공이 먼저 닿아버린 탓이었다. 피가 입술에 닿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겨울밤이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또다시 단어 하나가 귓속을 가르며 스스로 돌아나갔다. 그는 칼을 거두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도적들은 흩어졌다. 몇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고 몇은 바닥에 눕다시피 앉아 욕설을 삼켰다. 장현은 더 쫓지 않았다. 추격은 오래된 분노를 깨우는 법이어서 지금의 그는 추격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을 개방사정으로 데려갔다. 문을 열자 개방 노인이 불 위에 올린 솥을 내렸다. 아이들은 한참 울다가 잠들었다. 노인은 장현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팍수 같은 소리. 잘했다는 뜻이면서도 동시에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밤 그는 장작 앞에 혼자 앉았다. 불은 작았다. 작은 불이 오래간다. 큰 불은 금방 사그라진다. 그의 나귀는 한동안 잠잠했다가 이내 다시 미열을 뿜었다.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앞으로 쏠렸다 뒤로 당겨졌다. 그 끌림과 당김 사이에서 정신이 얇아졌다. 얇아진 정신의 틈으로 붉은 달이 고개를 내밀었다. 균열진 달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걸어왔다. 붉은 눈동자, 그러나 정작 표정은 차갑지 않았다. 슬픔이 얼어붙어 생긴 차가움. 낯선데도 더 낯익은 얼굴. 그 그림자가 입을 열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닿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울렸다. 2번째 심장이 어디쯤에서 뛰고 있었다. 형. 단어 하나가 눈발처럼 스며들었다가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두려웠다. 피라는 것이 단지 몸속의 액체가 아니라 길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피는 사람을 이어준다. 이어진 길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만든다. 자신이 아무리 피하지 않으려 해도 피는 만나려 한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도성의 말처럼 방향을 정하는 존재가 되는가? 아니면 길이 시키는 대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는가? 새벽녘 개방 노인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지팡이를 들고 문 밖에 서 있었다.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은 색이었다. 노인은 창끝처럼 고든 시선으로 북서쪽 하늘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리고 장현에게 돌아서 엄지손톱만한 돌 하나를 내밀었다. 돌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구멍 속에 매우 가는 은사가 매여 있고 은사의 끝에는 미세한 바늘이 달렸다. 노인은 간단한 손짓으로 바늘을 손목의 낙인 근처 살갗에 아주 살짝 닿게 하라고 설명했다. 은사가 숨쉬듯 들썩이며 낙인의 열을 바늘로 옮겨 메우는 비법. 오래전 남쪽 바다 쪽에서 떠돌던 체열 부적의 변형이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릴 자격으로 하는 일이라는 너무 큰 문장을 손짓 하나로 줄여 보였다. 그 길로 장현은 마을을 떠났다. 떠나는 자에게는 이유가 많지 않았다. 머물 이유 하나가 없어지면 떠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아진다. 그는 다시 산길에 서 있었다. 이번엔 발자국이 가벼웠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흔드는 기척이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는 배웅도 있다. 배웅은 남아있는 자의 마음을 덜 외롭게 하려는 예절이니까.
강이 나왔다. 얼음이 강물 위를 얇게 덮고 있었다. 얼음은 두께보다 실내가 문제다. 믿을 수 없는 얼음은 두꺼워도 무섭다. 그는 얼음의 표면을 칼끝으로 아주 가볍게 건드렸다. 잠금이 생기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다. 얼음이 낮게 울었다. 얼음은 그를 받아주었다. 강 중턱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산 너머에서 불어온 바람에 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주 먼 곳의 피. 냄새만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서쪽이었다. 천마성의 방향.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신과 닮은 심장으로 바람을 시험하고 있었다. 강을 건넌 뒤 길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계곡의 마을로 내려가는 완만한 길, 하나는 호남으로 뻗어 사파의 땅에 닿는 험한 길. 그는 잠깐 망설였다. 망설임은 되게 오래지 않다.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길을 정해두고 다만 그 결정을 자신에게 설명할 시간을 조금 주는 것뿐이다. 장현은 칼을 추슬렀다. 그리고 험한 길을 택했다. 스승의 종이를 가슴에 바짝 붙였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피부에 새겨졌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길의 거칠음이 내가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 거칠음 자체가 내 증거가 되리라. 첫 고개를 넘을 즈음 햇살이 비스듬히 몸을 덮었다. 몸의 그림자가 길게 길 위로 누웠다. 그 그림자의 끝에 다른 그림자가 포개졌다. 누군가가 멀리에서 그를 따라오는 듯한 희미한 감각.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었다. 따라오는 그림자도 속도를 늦추었다. 오래된 산짐승이나 산적의 걸음은 그렇게 사람의 걸음을 흉내내지 못한다. 이 그림자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는 작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5걸음, 2걸음, 1걸음. 길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것은 방금 전에 개방 노인이 아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푸른 두루마기, 허리에는 짧은 칼. 발꿈치가 산새처럼 가벼웠다. 눈빛이 아주 잠깐 그의 낙인 부위를 스쳤다가 돌아갔다. 사내는 그를 보더니 길가의 마른 가지를 줍고 허공에 무엇인가를 그렸다. 선 2개점 하나. 산도의 간략한 표지. 그 그림은 호남 남쪽 계류의 지형을 짧게 축약한 것이었다. 사내는 그림 위에 작게하오라는 글자를 써넣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더 작은 글자를 하나 더 적고 그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길을 지나갔다. 글자는 교였다. 하오문과 교단의 그림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같은 종이 위에 남긴 표시? 의미를 묻지 않아도 의미가 넘쳐 흘렀다. 장현은 그 그림을 잠깐 바라보다 지워버렸다. 눈이 다시 내렸다. 지워진 자리에는 축축한 흙의 냄새만 남았다. 사내는 어느새 숲길 너머로 사라졌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바람의 흔들림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자신이 만나야 할 것들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다. 피로 이어진 누군가, 그리고 피 때문에 등을 돌려야 할 누군가. 길은 험해졌다. 바위가 낮게 누워있고 그 위로 이끼가 미끄러운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다. 오솔길의 잔설이 햇살에 반짝이며 녹아내렸다. 물방울이 모여 작고 투명한 실개천을 만들었다. 실개천을 건너는 동안 낙인의 열은 가라앉아 있었다. 은사가 묶어둔 열은 순하게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는 그 완만한 흐름을 기척으로 삼아 걸음을 조절했다. 자신의 몸이 낙인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낙인의 숨을 자신이 이끈다는 감각. 아주 오랜 연습 끝에 찾아오는 호흡의 균형. 추방의 길 위에서 비로소 그 균형이 근처로 다가왔다. 해가 기울 무렵 산 너머의 붉은 구름이 멀리 솟았다. 그 붉음은 피의 색이 아니라 저녁의 온기였다. 장현은 발을 멈춰섰다. 숨을 들이켰다. 추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형벌이 아니라 빈터처럼 느껴졌다. 비고 나면 채울 수 있다. 채워 넣는 것이 자기 것이 된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만든 이름들은 산 아래에 놓고 왔다. 진창 길과 눈길에 휩쓸려 부서졌을 것이다. 그가 길 위에 남긴 것은 발자국과 호뿐이었다. 발자국은 눈이 덮을 것이고 호흡은 바람이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몸에 새긴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길이 언젠가 칼끝을 통해 말할 것이다. 그는 다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늘이 느리게 저물었다. 그 저무는 빛 속에서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자도 아닌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미소를 만들었다. 그때가 오면 붉은 나귀는 증표가 아닌 상처가 될 것이고 상처는 언젠가 흉터가 되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 밤 첫별이 떴다. 별빛이 나귀의 테두리를 스쳤다. 나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조용함이 멀리에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왔다. 파도는 산을 만나면 부서지지 않고 산을 타고 넘는다. 그는 그 파도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바람이 등을 밀었다. 바람의 손은 차갑고도 다정했다. 그렇게 추방의 첫날이 끝났다. 사람들이 내민 칼날은 그를 상처 입혔다. 그러나 상처는 길을 가르쳤고 길은 그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귀는 더 이상 정죄의 표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불씨가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